4년 전 겨울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2번의 수술 끝에 겨우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자꾸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들판을 누볐습니다. 겨우내 땅을 비집고 올라온 쑥과 냉이, 달래를 찾았고 아버지께서 유독 좋아하시던 돌미나리도 함께 캤습니다. 참기름과 간장에 무친 돌미나리의 향긋하고 고소한 맛은 그 자체로 봄이었습니다. 모내기 준비로 바쁘신 와중에도 부모님께서 찾아 주신 5잎 클로버는 마치 작은 꽃처럼 신기하고 예뻤습니다. 여름에는 집 뒤편 텃밭에 참외와 딸기, 수박을 심어 주셨습니다. 채 익기도 전에 따먹고 떨다고 얼굴을 찡그리면 아버지는 소리 없이 웃으셨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날이면 텃밭에서 호박과 깨씹, 고추를 따다가 고소한 전을 부쳐주셨고 노란 우비를 입고 아버지를 따라 논에 나가면 양동이 가득 미꾸라지와 붕어, 우렁이가 담겼습니다. 비에 홀딱 젖어도 마냥 신이 났습니다. 햇볕이 쨍쨍한 날에는 대나무 낚싯대에 호박잎을 미끼로 달아 개구리를 잡아주셨고 해 질 무렵에는 집 앞까지 달리기 경주를 했습니다. 남매가 이기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었기에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저 주신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겼다며 의기양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을 추수는 어린 저에게 힘든 일이었지만 아버지의 땀으로 여문 별을 바라보면 괜히 저까지 뿌듯해졌습니다. 산에서 도토리와 상수리를 줍고 들판에서 잡은 메뚜기를 음료수 병에 모아 아버지께 드리면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소금 간을 해서 고소한 간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들에서 꺾어 온 들장미나 코스모스를 뒷짐 진 손에 살며시 감추고 돌아오시다가 어머니께 매미시던 아버지는 그 어떤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보다 멋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꽃을 화장대 화병에 꽂아 시들 때까지 두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란 저는 결혼 후 남편에게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꽃 한 송이를 부탁했는데 아버지 사위는 그 소박한 미션을 아직도 어려워합니다. 겨울에 동네에서 잔치가 열리면 갈비에 칼집을 내고 소금을 뿌려 은박지에 싸서 연탄불에 구워주셨습니다. 고소한 냄새에 끌려 아버지 곁을 떠나지 못하다가 호호 불어 식혀 주시면 뜨거운 줄도 모르고 야금야금 먹었습니다. 연탄불은 고구마며 밤이며 감자까지 무엇이든 맛있게 익혀주었고 검댕을 입가에 묻혀가며 먹는 우리를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눈 오는 날 마당에서 꺼낸 동치미, 국물에 말아 먹던 국수와 고구마, 온 가족이 둘러앉아 나눠 먹던 어묵탕의 맛도 잊히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넓고 든든하던 아버지의 어깨는 좁아지고 야위었습니다.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해 제가 무너졌을 때도 첫 손녀가 다운증후군을 안고 태어났을 때도 아버지는 묵묵히 곁에 계시며 단 한 번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저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걸 압니다. 누구보다 첫 손녀를 예쁘다고 안아주시는 아버지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저도 2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를 비로소 실감합니다. 아이들과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아버지를 따라 배웁니다. 낮 근무와 밤 근무를 번갈아 가며 가정을 지켜오신 아버지는 저보다 30년 앞서 삶을 걸어오신 든든한 선배이자 온 젊음을 가족에게 바치신 가장이셨습니다. 어릴 적 자전거 뒤에 꼭 붙어 앉아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큰딸이 이제 마음 가득 담아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아버지, 부디 건강을 회복하셔서 날이 따뜻해지면 손주들과 함께 그 추억 깃든 곳들을 다시 거닐어 주세요. 그리고 손주들에게도 오래오래 좋은 기억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당당히 외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 팔순을 훌쩍 넘기신 어머니께서는 몇 해 전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청력을 잃으셨고 한쪽 눈은 실명하셨으며 나머지 한쪽 눈마저 점점 나빠져 이제는 사물의 윤곽만 겨우 알아보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며 고향을 떠나지 않으시고 동네 분들과 어울려 홀로 지내기를 고집하시던 어머니께서 어느 날 빙판길에 미끄러져 틀니가 부서지고 얼굴에 심한 타박상을 입으셨습니다. 잇몸까지 여러 바늘을 꿰매는 큰 사고였습니다. 평소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해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던 어머니는 한 달간의 입원 치료를 마친 뒤 결국 김포에 있는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현재 건강 상태로는 당장 틀니를 새로 맞추기 어려우니 회복 후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잇몸만으로 드시는 음식이 너무 부실하여 자식된 입장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중 사고 당시 누군가 부서진 틀니 조각을 모아 어머니 손가방에 넣어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가느다란 희망을 붙잡고 인터넷으로 노인 틀니를 검색하다가 서울 상봉역 근처의 한 치과에 전화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절당할 것 같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사무장님의 차분하고 따뜻한 응대에 불안하던 마음이 한결 가라앉았습니다. 토요일 이른 새벽부터 버스와 전철을 갈아타며 간신히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한 그 치과는 오래된 출입문이 마치 시골집 마당 문을 여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벽에 걸린 액자와 낡은 비품들은 고향집 안방처럼 정겹고 편안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의사 선생님 역시 병원 분위기와 닮은 듯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비닐봉지를 여셨을 때 사고 현장에서 급히 휴지로 감싸 두었던 틀니에는 핏물이 배어 있었고 냄새도 났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간호사가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자 저는 민망한 마음을 감추며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려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세면대 앞에 서서 굳어버린 휴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틀니를 정성껏 씻어내시며 이렇게 솔로 문지르면 핏물이 잘 닦인다고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제 눈에 살아있는 성인처럼 보였습니다. 간호사도 저도 그저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친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해 주셨고 멀리서 새벽부터 찾아온 수고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간호사와 나누시는 대화는 마치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의 정겨운 이야기 같았고 기다리는 동안 바라본 병원의 일상은 참으로 따뜻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새벽부터 오느라 고생했다며 놀라울 만큼 저렴한 금액만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감사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고쳐진 틀니를 들고 돌아오는 길에 전철과 버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해와 베풀 그리고 사람이 주는 감동에 대해 오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노의사의 평범한 일상에서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자식이면서도
어머니의 틀니를 한 번도 닦아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댁에 갈 때마다 세면대 위에 놓인 틀니를 보면서도 외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퇴근하고 돌아오면 어머니의 틀니를 정성껏 닦아서 세면대 위에 올려드립니다. 아이들도 그런 제 모습을 눈여겨봅니다. 세상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을 틀니를 닦으며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말이나 글이 아닌 오롯이 행동으로 베풀과 사랑을 보여 주신 원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내가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선생님 덕분에 고쳐진 틀니로 맛있게 씹으시며 놀라울 만큼 빠르게 건강을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덕분에 앞으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사연. 옛날 졸업식은 요즘과 사뭇 달랐습니다. 46년 전 국민학교 졸업식 날 저희 반 63명은 졸업식 노래를 부르며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을 직접 끌어안으시며 헤어짐을 아쉬워하셨고 사회에 나가서 반드시 훌륭하게 살아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요즘처럼 꽃다발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저마다 졸업장 하나씩을 손에 쥐었고 몇몇 아이들은 개근 상장을 자랑스럽게 높이 들고 다녔습니다. 공부는 변변치 못했지만 저는 6년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철수 어머니께서 아들이 우등상을 받았다고 자랑하시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옆에서 우리 진환이는 6년 동안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고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는 글자를 전혀 모르셨습니다. 개근상이 무엇인지도 모르신 채 동네방네 다니시며 아들이 1등을 해서 상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셨습니다. 상의 내용보다 아들이 상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 누구보다 뿌듯하셨던 것입니다. 국민학교를 마쳤으니 중학교에 가야 했지만 집안 형편상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졸업식 날 선생님께서는 진환이는 남다른 끈기가 있으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마치면 무엇을 해도 잘해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여의치 않다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혀 저는 언젠가 반드시 중학교에 가겠노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동네 형에게 졸업하면 교복을 물려달라고 부탁해 두었습니다. 졸업식 날 아침 십리기를 뛰다시피 해서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졸업식을 마친 3학년 형들이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왔고 그 속에 두탁했던 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운동장에 나오자마자 서로에게 밀가루를 뿌리고 교복을 면도칼로 찢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그 형을 찾아 교복은 제 것이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형의 교복 역시 갈기갈기 찢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형이 장난을 멈추게 하고 남은 교복을 건네주었는데 이미 너무 많이 찢어진 뒤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 깨끗이 빨아서 어머니 몰래 장롱 깊숙이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입학식 날 담벼락에 기댄 채 혼자 울면서 교복을 입고 들어가는 친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중학교만 나오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생각과 함께요. 지금 저는 아내와 함께 해운대에서 야채 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으니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부산으로 이사 올 때 아내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한 줄 알았습니다. 장롱을 정리하다 찢어진 교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중학교에 가고 싶어서 동네 형에게 얻은 교복을 몰래 깨끗이 빨아넣어 두었다고요.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결혼 당시 어머니께서 아내에게 지난이는 상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방 한 칸을 도배하고도 남는다고 자랑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그건 모두 개근상이었지만 어머니께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순장이었을 것입니다. 아내는 두 아들이 공부를 게을리할 때면 그 낡고 찢어진 교복을 꺼내 보여주며 아버지는 이 교복 하나를 얻기 위해 졸업식 날 몇 번이나 그 학교를 찾아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그 교복을 다시 바라보다 베란다에 나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중학교라도 나왔더라면 아내를 이렇게까지 고생시키지 않았을 텐데, 무와 배추를 손수레에 싣고 배달을 다니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가슴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대학까지 마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점에서 수모를 당하는 날에도 아들들을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네 번째 사연. 19년 전 맞선 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편과 결혼하면서 저희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산 토박이인 제가 창원 출신의 남편과 인연을 맺어 낯선 창원 땅에 신혼살림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작은 평수였지만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였던 그 아파트 호수는 707호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숫자 배열이 마음에 들어 처음부터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설레는 마음도 잠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도시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외로웠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다 보면 괜히 마음이 쓸쓸해지곤 했습니다. 그런 저를 가만히 지켜보던 남편이 어느 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같은 층 이웃들에게 집들이 초대장을 보내보면 어떻겠냐고요. 복도시 아파트라 자주 마주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을 거라면서요. 외로움을 덜어주고 싶은 남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제안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성껏 초대장을 만들어 7층 이웃집 문마다 끼워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술과 안주를 정갈하게 차려두고 기다리자 한 집, 두 집, 세 집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 술잔이 한 바퀴 돌기 시작하자 금세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준비해 둔 술이 금방 동이 났고 몇 번이나 편의점을 오가며 술을 보충했습니다. 아끼던 양주병을 꺼내고 시어머니께서 손수 담가 건네주신 10년 묵은 인삼주까지 열었습니다. 그것마저 바닥이 나자 남편이 출장길에 챙겨 온 샘플 양주 10병까지 줄줄이 비워졌습니다. 새벽 2시가 훌쩍 넘어서야 자리가 파했지만 그날 밤 아낌없이 내어준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득 찬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 중에서도 같은 층 708호에 사는 민수네 가족과는 유독 각별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아 금방 허물이 없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서로 집을 오가며 술자리를 함께 했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그냥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 그릇이라도 덜어 문을 두드리는 것이 우리 사이에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에도 둘째를 임신해 몸이 무거워진 시절에도 민수네는 늘 곁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빠서 함께하지 못하는 날에는 민수 아빠가 저와 첫째 아이를 차에 태우고 산부인과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진찰을 받는 동안에는 아이와 함께 대기실에서 기다려주다가 진료가 끝나면 함께 집으로 돌아와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배려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들었던 707호에서 저희가 먼저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새로 이사 간 집의 호수가 또 708호였습니다. 혼자 피식 웃으며 민수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맞은편 707호가 매물로 나왔는데 이참에 이사 오면 어떻겠냐고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수네가 정말로 우리 집 바로 맞은편인 707호로 이사를 온 것입니다. 처음과 서로 호수만 바뀐 채 우리는 또다시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주보며 지낸 세월이 또 11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문 여는 소리, 저녁 무렵 현관 불빛, 명절 때 나누던 음식 냄새까지 서로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섞여 들었습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똑똑 문을 두드리며 커피 한 잔 마시자고 들어오던 민수 엄마의 목소리는 어느새 저에게 가장 익숙하고 반가운 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1일 민수네가 지네의 넓은 집으로 이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은 매일 밤 이별주를 기울였습니다. 짐을 실은 트럭이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 간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아 괜히 현관 쪽으로 시선이 가곤 합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보면 받기만 하고 제대로 돌려주지 못했던 것 같아 마음이 쓰입니다. 더 살갑게 챙겨드릴 걸, 더 자주 고맙다고 말씀드릴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이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몸은 멀어졌지만 민수 아빠, 민수 엄마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진해에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정말 고마웠습니다.